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명과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대단원 1단원의 생명과학의 2회 여기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생명과학의 2회 여기 단원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자, 생물의 특성, 생물들이 어떤 특성을 갖는가, 생명체들이 어떤 특징을 갖는가 이것들을 정리하고요. 두 번째는 탐구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자, 이 두 가지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생물의 특성부터 살펴볼게요. 자, 생물의 특성이 무엇이 있는지, 자,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자, 세부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의 특성 첫 번째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자, 두 번째는 모든 생물은 물질 대사를 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모든 또 생물들은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한다. 그리고 네 번째, 항상성을 유지한다. 항상성 이야기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그 생명체의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이라고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그리고 다섯 번째, 발생 되겠습니다. 발생.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여섯 번째, 생장. 자, 여기서 이제 발생과 생장 이렇게 묶어 놓았는데, 이제 묶어서 보는 이유는 이제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각각에 대해서 구분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생식, 자식을 낳는 거죠. 그리고 유전,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 자, 유전. 자, 그리고 마지막에 생명체의 특성. 자, 뭐냐면 적응과 진화입니다. 자, 적응과 진화는 따로 구분하지 않고요. 묶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을 이제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자, 그래서 적응과 진화는 하나로 묶어서. 자, 적응과 진화.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서 이제 통합과학 그 시간에서 진화에 대한 내용을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잠깐 다루었던 내용이니까 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물들이 갖는 특징들. 자, 지금 나열한 이러한 특징들을 모두 다 갖추어야 우리는 생물, 생명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중에 뭐 하나만 뭐 만족한다. 두 가지 성질만 만족한다. 그러면 생물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야기한 특성들을 모두 다 만족해야 우리가 생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된다. 이 특징을 갖고 물질 대사를 한다. 이 특징을 갖고 이렇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특성으로 우리 이제 보겠습니다. 자,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 세포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쵸? 세포막으로 자, 둘러싸여져 있고, 그리고 유전 물질을 포함하면서 이제 다양한 세포 소기관을 갖고 있는 자, 이러한 세포는 생물체들의 구조적인 단위입니다. 구조적인 단위. 벽돌집에서 벽돌 하나하나는 그 벽돌집의 구조를 이루는 단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세포는 또한 기능적인 단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생물들이 생명 활동을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이런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기능을 나타내는 단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되겠죠? 자, 이러한 이제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특성을 갖고요. 이 세포의 수에 따라서 우리는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세포 생물은 뭐겠어요? 말 그대로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생물인 그런 경우, 이게 단세포 생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세균들, 박테리아, 자, 세균들이 단세포 생물에 속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집신벌레나 아메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네들은 원생 생물이라고 하는 생물의 분류에 속하게 되는데, 자, 얘네들도 역시 단세포 생물 되겠습니다. 뭐 유글레나 이런 것처럼. 자, 여기에 그림 나와 있는 게 아메바. 자, 세포의 모양이 이렇게 변하면서 얘가 움직임을 일으키는데요. 자,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입니다. 단세포 생물. 되겠죠? 자, 그리고 다세포 생물은 두 개 이상의 이제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대부분의 다세포 생물은 많은 딸랑 두 개의 세포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는 없고,
자, 많은 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세포 생물. 자, 이러한 다세포 생물들은 정교한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이것도 통합과학 시간에 잠깐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자, 세포가 모여서 뭐가 된다? 조직이 된다. 그렇죠. 뭐 신경조직 또는 뭐 근육 조직 이런 식으로 이제 비슷한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요. 그리고 다양한 조직이 모여서 하나의 통합된 기능을 하는 기관이 됩니다. 우리의 이제 인체를 예로 들면 뭐 위, 또는 간 이런 식으로 하나의 기관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기관들이 모여서 동물 같은 경우에는 소화계, 뭐 호흡계 이런 식으로 이제 기관계가 속하게 되는데 식물은 기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기관계가 빠져 있고 기관 다음에 이제 개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교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자, 이야기가 되겠어요. 자,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물질대사입니다. 역시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었네요. 그쵸? 물질대사가 뭡니까?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 물질대사죠. 자, 물질대사가 일어나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효소가 필요하죠. 네, 효소, 생체 촉매인 효소가 이제 촉매하고 이러한 화학 반응들을 우리는 물질대사라고 부른다. 이 물질대사는 생물체의 특성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물질대사 과정에서 물질이 전환되고 그리고 에너지의 출입이 일어난다. 이거 이야기 배웠었어요. 그죠? 기억나죠? 왜? 그래서 에너지의 출입에 따라서 발열 반응 그리고 뭐죠? 흡열 반응 이렇게 나누었었어요. 그죠? 에너지의 출입에 따라서 발열 반응, 흡열 반응 이런 식으로 나뉘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생물체들은 이런 물질 대사를 통해서 우리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들을 뭐 합성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죠? 기억나죠? 자, 그래서 이러한 물질 대사를 크게 또 이제 동화작용, 이화작용 이렇게 나누었었어요. 그죠? 물질이 합성되면 동화, 분해되면 이화. 자, 동화할 때, 합성할 때는 에너지가 어떻게 필요해. 그쵸? 그러니까 흡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렇죠. 흡열 반응입니다. 자, 이화작용 분해할 때는 에너지가 방출돼요. 큰 물질,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큰 물질이 작은 물질로 쪼개지면서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반응을 발열 반응 이렇게 이야기했었다. 그죠? 자, 합성의 예시는 광합성 또는 뭐 이제 단백질 합성 이렇게 되겠죠? 동화작용. 그 다음에 이화작용 분해의 예시는 세포호흡. 자, 그리고 소화, 이러한 작용들이 이화작용의 예시 되겠습니다. 기억나죠? 그죠? 네. 그래서 광합성과 세포호흡. 자, 광합성이 일어나는 세포 소기관 뭐였죠? 그쵸. 자, 식물세포가 가지고 있는 엽록체입니다. 기억나나요?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포도당으로 합성하는데 무슨 에너지,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이렇게 합성하는 것. 자, 그리고 세포 호흡을 일으키는 세포 소기관 뭐였죠? 기억납니까? 그죠? 네,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 포도당과 같은 영양소를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방출시킨다. 그리고 이 방출시키는 에너지를 우리는 어떻게? 그쵸? ATP라고 하는 에너지 화폐 기억나죠? ATP라고 하는 형태로 저장한다. 이거는 이제 다음 단원에서 또다시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생물체들은 물질 대사를 한다는 것 되겠죠? 자, 그 다음 특성. 자, 뭐냐, 자극에 대한 반응. 자, 생물들은 이제 환경의 변화를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 자, 요거에 이제 뭐 예시는 뒤에서 살펴보고요. 자, 그 다음에 항상성. 자, 항상성이라는 건 벌써 이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체내의 환경 변화. 그러니까 환경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체내의 환경을 정상 범위로, 그러니까 일정하게 이제 유지하려는 성질 이것을 항상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뒤에서 예시와 함께 보죠. 자, 자극과 반응의 예시 먼저 보면 자극에 대한 반응. 자, 지렁이가 빛을 피해 이동한다. 어때요? 빛이라는 자극에 대해서 이동하는 반응을 보였죠.
그쵸? 자, 우리 요 단원, 이 생물의 특성 단원에서 문제들이 출제되는 방식은 대체로 이러한 예시들이 어떠한 생물의 특성에 속하는가. 자, 요것을 판단하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렁이가 빛을 피해 이동한다. 이것은 무슨 특성이야? 아, 자극에 대한 반응이야. 그럼 이 자극에 대한 반응하고 비슷한 또 다른 그 예시는 뭐가 있어? 아, 미모사에 잎은 다른 문제가 닿으며 오므라들어.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판단하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어렵지 않겠죠? 자, 지렁이가 빛을 피해 이동한다. 뭐 이건 이제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렁이가 이렇게 빛을 피해서 이동하는 주된 이유는 이제 지렁이는 피부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피부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이제 습기를 피부에 이렇게 머금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습한 환경, 피부 주변을 습하게 만들어야 산소가 여기 이제 녹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기체 교환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빛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분이 증발하겠죠. 그래서 빛을 피해 이동하는 자, 이러한 반응을 보인다.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식물이 빛을 향해서 굽어 자란다. 이런 걸 굴광성 이렇게 부릅니다. 굴광성. 식물이 이제 빛을 향해서 이렇게 굽어 자라는 자, 이러한 특징들을 갖는데 자, 이렇게 이제 굽게 되는 이유는 식물이 가진 이제 호르몬 중에 옥신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뭐 이건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빛이 이렇게 비치게 되면 빛의 반대 방향으로 이제 옥신이 이렇게 흐르게 돼요. 자, 그리고 이 옥신은 식물을 생장시키는 호르몬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옥신이 이렇게 쭉 늘었으니까 반대쪽이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빛을 향해서 이렇게 얘가 굽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굴광성. 역시 자극에 대한 반응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뜨거운 물체에 손이 닿으면 순간적으로 손을 뗀다. 네, 이거 자, 우리 무조건 반사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뒤에 우리가 이제 뒤에 단원에서 신경계를 배울 때 또다시 배우게 될 텐데 이제 이런 건 이제 뭐 무조건 반사 그리고 척수가 관여합니다. 자, 우리가 뜨거운 물체에 손이 닿는데 뜨거 하고 뛰지 않죠. 자, 닿자마자 바로 뗍니다. 그래서 이거는 뇌로 전달되기 전에 먼저 손을 떼는 거예요. 이런 건 척수반사입니다. 물론 뜨거운 자극이 뇌로는 전달이 되죠. 하지만 뇌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손을 떼게 되면 나는 다쳐. 그죠? D니까요. 그죠? 그래서 먼저 척수반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역시 자극에 대한 반응 맞죠? 자, 그 다음 예시는 미모사의 잎은 다른 물체가 닿으면 오므라든다. 우리 이거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미모사의 잎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달려 있는데 자, 얘는 자극이 오면 자, 이 잎들을 달고 있는 자, 요 부위에 있는 세포가 특수한 세포예요. 그래서 잎이 달려 있는 요 부위에 세포가 원래는 이제 물을 빵빵하게 가지고 있어요. 물을 빵빵하게 갖고 있어서 잎들이 이렇게 팽팽하게 딱딱 늘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평소에는 있는데 자극이 오면 물이 순간적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홀쭉해지겠지? 힘이 빠져요. 그래서 잎들이 오므라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극에 대한 반응 되겠죠? 자, 그 다음 밝은 곳에 가면 우리 동공이 작아진다. 빛이 많아지니까 빛의 흡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동공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곳에 가면 빛의 흡수 양을 크게 이제 많이 흡수하기 위해서 동공이 커지죠. 이런 건 이제 동공반사. 우리의 뇌 중에서 중뇌라고 하는 요 부위가 여기 이제 관여를 하게 되는데 뭐 지금은 이제 당연히 몰라도 돼요. 지금은 이게 자극에 대한 반응이구나. 이렇게까지만 이해하면 되고 동공반사니 중뇌가 관여하니 이런 건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또 뇌 파트, 신경계 파트 여기에서 또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동공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병원에 이렇게 실려가는 환자들한테 눈에 후레쉬를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쵸? 빛을 비추면 동공반사가 일어나는지 빛을 비추었을 때 동공이 이렇게 작아지는 반응. 그래서 동공반사가 일어나는지 이걸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 중뇌가 기능을 하는지 이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튼 요거까지 자극에 대한 반응의 예시였다.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항상성, 일정하게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자, 시라고 했는데, 자, 그것의 예시를 보면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신다. 물을 많이 마시면 우리가 어때요? 오줌의 양이 늘어나죠. 체내에, 그러니까 수분 양을 이제 조절하는 건데, 이 수분의 양을 조절하는 이제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그 이제 이름도 뭐라고 하냐면 삼투 조절이라고 합니다. 삼투. 그래서 삼투라고 하는 건 우리 체액의 농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각종 신경 작용이라든지 이온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물이 갑자기 많아지면 농도의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수분 조절을 통해서 우리의 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삼투 조절이라고 해요. 삼투 조절 또는 뭐 삼투압 조절 이렇게 이야기한다. 자, 그 다음 더울 때 땀 흘려서 체온을 조절한다. 자, 역시 어때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죠. 자,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더워서 이제 체온이 올라가? 그럼 이제 땀을 흘린다. 그래서 기화열에 의해서 열을 빼앗기고 체온이 내려가도록 조절하는 거죠. 이런 걸 체온 조절. 되겠죠. 아까 물을 많이 마시면 오줌의 양이 늘어난다. 결국 이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건 뭐였어? 농도를 조절한다 했죠. 삼투를 조절하는 거예요. 삼투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삼투압을. 자, 여기서는 체온을 일정하게 조절하는 거죠.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예시는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작용으로 혈당량이 조절된다. 자, 혈당량 뭡니까? 혈당량 뭐예요? 그쵸. 혈액 속에 들어있는 당의 양입니다. 자, 우리 이 혈당량의 양도 역시 일정하게 유지를 합니다. 자, 이걸 일정하게 유지하지 못해서 혈당량이 높아져 소변에 당이 나와. 자, 이런 걸 당뇨병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혈당량을 일정하게 조절, 유지해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신경계도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분비계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호르몬들이 작용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또 다음 단원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호르몬. 자, 여하튼 여기서 신경계와 호르몬의 얘네들의 작용으로 혈당량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조절한다. 자, 이것이 항상성의 예시라는 거. 자, 요거 이해하면 됩니다. 자,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발생과 생장입니다. 자, 발생과 생장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얘네들을 묶어놓은 이유는 이 발생과 생장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느냐? 얘네들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묶어서 표현을 해요. 자,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발생이 뭐냐. 하나의 수정란에서 세포 분열을 거쳐서 이렇게 자, 하나의 개체로 변화하는 과정, 이것을 발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생. 하나의 개체가 되는 것. 되겠죠. 자, 그래서 올챙이가 개구리가 된다. 이 과정도 역시 발생입니다. 자, 그럼 생장은 뭐예요? 생장은 우리 단어 뜻에서 바로 감이 오죠? 자라는 거예요. 자란다, 몸이 커진다. 그래서 어린 개체가 이제 큰 개체, 성체로 자라는 것, 이것을 생장이라고 합니다. 차이가 있죠? 일단 하나의 개체, 완성된 개구리가 되어야 해. 이 과정까지 전체는 발생이고, 이제 어린 개구리가 큰 개구리로 이렇게 자라는 건 생장이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발생과 생장. 자, 되겠죠? 자, 그 다음 생식과 유전. 자, 생식 뭡니까? 생식 번식이죠. 자식을 만드는 것, 네, 자손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생식, 번식 되겠습니다. 예시 볼까요? 집신벌레는 분열법으로 번식한다. 우리 세포 분열 배웠었잖아요. 이제 중학교 때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세포 분열, 이 분열 자체가 자식을 만드는 번식법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단세포 생물 이제 가운데 이런 분열법으로 번식하는 이러한 예시. 자, 그리고 사람은 생식세포의 수정을 통해 우리 정자와 난자의 수정을 통해서 자손을 만들죠. 역시 생식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전입니다. 유전 현상, 이제 자손이 부모를 닮는 현상. 이런 유전 현상은 왜 일어나요? 그쵸. 유전 물질이 존재하고 이 유전 물질이 자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리고 이 유전물질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쵸? 네, DNA라고 하는 유전물질. 이 유전물질이 이제 자식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 유전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시는 우리 정록생명인 엄마로부터 정록생명인 아들이 태어난다. 네, 이러한 예시. 유전 현상의 예시는 읽고 뭐 이제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바로 알아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예시들, 유전 현상. 자, 되겠죠? 자, 좀 전에 봤던 집신벌레 생식 이런 식으로 이제 세포의 분열에 의해서 자, 두 개의 자식이 만들어지는 것. 자, 또는 뭐 여기는 털색 유전, 털색이 이제 이렇게 유전이 된다. 자, 이런 생식과 유전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적응과 진화. 자, 이건 우리 이미 통합과학 시간 그리고 생태계, 그죠? 통합과학 시간 중에서 생태를 배울 때 우리가 적응과 진화를 배웠었어요. 자, 그래서 적응과 진화는 환경에 적응하죠. 환경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종으로 이렇게 진화하는 것. 자,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적응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이제 환경에 적합한 몸의 형태랄지 기능, 생활 습성 등을 갖게 되는 게 환경에 적응하는 거예요. 살아가기 편하게, 살아가기 좋게, 살아남기 좋게 이렇게 이런 형태들을 변하게 하는 것이 이제 적응이고, 자, 그리고 이제 진화는 자,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제 적응한 결과, 자, 이러한 어떠한 종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구성이 이제 변하게 되고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것.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자연 선택에 의해서 환경에 적합한 형질이 선택이 되고 그러한 형질을 갖고 있는 놈들이 이제 이것이 누적되면 이러한 자연 선택들이 누적되게 되면서 진화가 일어난다. 이거 이미 배웠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응과 진화는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시를 볼까요? 네. 첫 번째, 자, 뱀이네요. 뱀이 이제 먹이를 먹을 때 뱀은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그쵸? 길쭉하게 생겨서 머리도 작아요. 자, 머리도 작고 그래서 얘가 이제 얘보다 이제 큰 먹이를 먹을 때 큰 이제 먹이를 먹을 때 이 뱀이 갖고 있는 이빨은 막 물어뜯는데 적합한 이빨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통째로 먹고 이것을 삼켜서 이제 효소에 의해서 분해하는 이러한 방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자기 머리가 작으니까 당연히 얘가 갖고 있는 입도 조그마겠죠. 그 입 크기보다 큰 먹이를 먹어야 한다는 거야. 이러한 먹이를 먹을 때 이제 아래턱이 분리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턱뼈와 턱뼈가 이렇게 이어질 때 여기가 이제 길게 늘어나는 인대로 이렇게 이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 인대가 길게 쭉 늘어나면서 아래턱이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는. 그리고 아래턱도 역시 양쪽으로 두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도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입이 위아래로도 이렇게 커지지만 이제 여기 아래쪽의 입도 이렇게 넓게도 벌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제 큰 먹이를 먹기에 적합한 형태로 적응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두 번째는 가랑잎벌레.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사진에 나와 있네요. 자, 가랑잎벌레는 가랑잎처럼 생긴 벌레입니다. 가랑잎처럼 생겼다 해서 가랑잎벌레 이렇게 부르는데 가랑잎이 뭐냐면 우리 왜 잎사귀가 넓은 잎 이런 건 이제 화렵수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 화렵수에 잎이 떨어져서 마른 잎 이것을 가랑잎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라버린 그런 잎을 가랑잎이라고 부르는데 이 가랑잎과 비슷한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가랑잎 벌레라고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가랑잎 벌레는 나무니까 비슷한 모습을 이렇게 가졌다. 포식자의 눈에 띄지 않도록 이렇게 비슷한 모습을 가졌다. 적응한 거죠. 그죠? 살아남기 위해서.
자, 그리고 건조한 사막에 사는 캥거루쥐. 자, 캥거루쥐는 뭐 캥거루처럼 뭐 육안랑, 배 앞에 주머니가 있고 그런 건 아니고요. 뒷다리가 길어서 뛰는 모습이 캥거루랑 비슷해서 캥거루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튼 이 캥거루쥐는 건조한 곳에 살잖아요. 자, 그래서 아주 진한 오줌을 소량만 배설합니다. 그래서 물의 손실을 줄인다. 그리고 그리고가 아니라 이제 이러한 진한 오줌을 소량만 배설해서, 그러니까 물 자체가 적으니까 물이 빠져나가는 걸 최대한 줄여서 자신의 이제 삼투압을 조절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아예 건조한 환경에서 적응한 거니까 이러한 환경에 적응해서 이제 이렇게 진한 오줌을 소량만 배설한다. 적응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 다음 자, 얘는 사막여우, 북극여우. 이건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도 배웠다. 그죠? 자, 얘는 이렇게 사막여우 같은 경우에는 말단부의 크기가 크다. 열 방출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이제 얘는 체온이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운 지역에 사는 놈과 추운 지역에 사는 놈의 말단 부위가 다른 것. 자, 적응의 예시죠. 환경에 적응한 예시. 그쵸? 자, 그 다음 사막에 사는 선인장. 이것도 배웠네요. 그죠? 잎이 가지로 변했어요. 그래서 물의 손실을 줄입니다. 그리고 물을 저장하는 조직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런 걸 이제 다육 조직 이렇게 부르죠. 자, 그래서 물을 저장하는 조직이 발달한다. 자, 그다음 마지막 갈라파고스 군도에 사는 핀치새. 우리 다윈 배우면서 다윈 핀치새 부리 모양 이거 배웠었죠. 그쵸? 자, 그래서 먹이 환경에 적응해서 이제 진화한 결과 이제 부리 모양이 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더라. 먹이 모양에 따라, 먹이 형태에 따라서 부리 모양이 다르더라.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고 그리고 진화된 결과. 자,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적응과 진화는 서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적응과 진화를 서로 구분할 필요는 없고, 자, 이러한 내용들은 적응과 진화에 해당하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건 이건 뭡니까? 강아지와 강아지 로봇을 비교해 보자. 얘는 생명체가 아닌데,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생물적 특성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 이걸 보는 거죠. 강아지 로봇의 특징, 뭐 센서가 있어서 공을 던지면 물어온다. 자극을 주면 반응한다. 뭐 이런 거죠. 뭐 짖고 걷고 주인을 뭐 알아볼 수 있다. 꼬리를 흔든다. 자, 그 다음에 뭐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어서 얘가 이제 사용한다는 거. 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자, 얘네들이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 강아지 로봇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극에 대해 반응한다고 해서 얘가 생물이냐? 아니죠. 우리가 배웠던 그러한 생물적 특성, 생물의 특성을 모두 다 갖추어야 우리는 생물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를 가졌다고 해서 생물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뭐 모습이 비슷하다, 공통점. 자, 근데 이제 차이점을 보면 우리 강아지는 세포로 되어 있겠죠. 자, 그리고 음식을 섭취한 후에 영양소를 얻는다, 물질 대사를 한다, 그죠? 자, 그리고 물질 대사, 에너지를 얻고 모든 이제 우리의 생물적 특성을 모두 다 갖는데 강아지 로봇은 그렇지 않은 거죠. 이거 비교가 어렵진 않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다음 나와 있는 거 바이러스 여기 부분 보겠습니다. 자, 바이러스는 자, 우리가 그리고 지금 이제 한창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이제 여러분 많이 보았고 통합과학 그 학기 과제에서도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심화 탐구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 많이 접해 보았는데 그럼 도대체 이 바이러스는 생물일까? 바이러스가 생물일까? 아니면 아닐까? 자, 이러한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바이러스는 완전한 생물은 아닙니다. 그쵸? 일단 바이러스는 세포 형태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생물의 특성 중에서 그런 한 가지라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얘는 생물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생물이라고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생물이 갖는 여러 가지, 특히 유전 물질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여러 가지 특성을 이제 갖고 있으니까 이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이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바이러스 모양이 이제 뭐 다양하고요.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자, 세균은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죠. 단세포 생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포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세균은 바이러스보다 커. 반대로 얘기하면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유전 물질을 단백질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구조죠. 그래서 훨씬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껍질 속에 유전 물질 핵산이 들어있는 구조다. 우리 핵산 배웠죠, 그쵸? 자, 우리 생물체들은 유전 물질로 DNA를 사용합니다. 우리 인간을 포함한 생물들은 DNA를 유전 물질로 사용합니다. 이제 진화적으로 이렇게 DNA를 유전 물질로 사용한 것은 DNA 구조가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고 보다 안정적이기 때문에 DNA를 유전 물질로 사용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DNA를 유전 물질로 갖는 바이러스도 있고 이렇게 RNA를 유전 물질로 갖는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DNA를 갖는 바이러스에 비해서 RNA를 갖는 바이러스가 훨씬 더 돌연변이율이 높습니다. 돌연변이율이 높아요. 이제 RNA 같은 경우에 이제 구조적으로 보통 얘는 이제 한 가닥 싱글 스트랜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돌연변이율이 훨씬 높아요. 불안정하고요. 자, 여하튼 다시 바이러스는 단백질 껍질 속에 유전물질 핵산이 들어있는데 자, 이 핵산이 DNA인 것도 있고 RNA인 것도 있다. 자, 요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한창 우리 이제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RNA 바이러스고 돌연변이율이 높고 그래서 백신 개발이 어렵고 자,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치료제 개발도 어렵고 돌연변이가 변이율이 높기 때문에. 자, 바이러스의 특성. 일단 비생물적 특성 볼까요? 세포로 아까 이야기했죠.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얘는 숙주세포 밖에 있으면 그냥 입자, 결정체, 그냥 단순히 물질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숙주세포 밖에 있다? 얘는 그냥 물질인 거야. 아무것도 못해요. 되겠죠? 자,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얘는 숙주세포 안에 있어서 어떻게 숙주세포가 갖고 있는 효소를 활용해서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복제를 하는 거죠. 유전물질 복제하고 이제 증식해야 되잖아요. 자, 그럴 때 숙주세포가 갖고 있는 효소를 사용합니다. 숙주세포 안에서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몇 가지 생명활동이 일어나지만 얘는 숙주세포 밖에서는 물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적 특성으로 볼 수 없는 거죠. 그죠? 아이고. 자, 그러면 생물적 특성은 뭘 가지고 있느냐? 일단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유전물질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돌연변이도 일어나고요. 그죠? 자, 숙주세포 안에서는 숙주세포의 효소를 이용해서 복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증식합니다. 자, 그리고 유전현상.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전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건 어때요? 우리가 배운 생물적 특성이죠.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이러스를 완전한 생물이다 이렇게 부를 수 없다는 거. 자, 이해되죠? 자, 그리고 또 바이러스는 돌연변이가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새로운 형질이 나타나고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한다.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서 적응하고 진화한다. 어떠한 약에 내성을 갖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적응하고 진화할 수 있다. 되겠죠? 그래서 비생물적 특성과 생물적 특성. 자, 이렇게 이제 바이러스를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생물적 특성을 여러 가지 이제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바이러스는 몇 가지는 충족을 하는데 몇 가지는 충족을 안 해. 이랬을 때 우리가 바이러스를 생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다. 결론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중요한 생물적 특성을 이렇게 갖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보통 문제가 출제될 때는 생물체의 뭐 세균과 이 바이러스를 이제 구분하는, 비교하는 이러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둘이 뭐가 비슷하니 또는 뭐가 다르니 이런 식으로 이런 걸 구분하는 문제가 이제 주로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0페이지. 바이러스의 증식 방법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자신의 유전물질을 숙주세포 안으로 이렇게 주입하게 됩니다. 자, 유전물질 얘는 지금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종류인데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건 박테리아
박테리아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다. 이제 라는 뜻에서 박테리오파즈라고 부르는데요. 자,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제 중에 얘는 DNA를 갖고 있는 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종류들 얘는 이렇게 세균, 숙주세포에 유전물질을 쭉 주사기로 주입하는 것처럼 유전물질을 쭉 집어넣어요. 자, 집어넣어서 얘가 숙주세포에 이제 효소를 이용해가지고 다시 자신의 유전물질도 복제하고 그리고 이 DNA 유전물질에 들어있는 정보를 통해서 단백질 껍질을 다시 합성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조립돼가지고 밖으로 방출되는 것. 자, 이런 뭐 증식 방법, 대표적인 이제 증식 방법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바이러스와 우리 세균을 포함한 우리 다른 생명체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자, 이러한 내용들을 보았네요. 자, 뭐 모형 만들기 요건 이제 뭐 각자 한 번씩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생물의 특성 그리고 바이러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생명과학은 어떤 특성을 갖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탐구 방법 요것들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